예,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해 주시고요. 토론은 이제 심지영 선생님하고 김영 선생님께서 뭐 특별히 지정 토론이 아니니까 좀 준비되신 토론이 있으면 그걸 좀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아까 조인 선생님 발표를 듣다가 얼마 전에 잠깐 본 글이 하나 생각이 나서 가볍게 지금 봤는데 여기 이문영 선생님이라고 유사 역사학들의 실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올해 몇 월인가 그 연합통신에 났던 기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카자흐스탄에서 단군을 이제 단군 초상을 새긴 동전을 발행했다. 이제 그 소식이 나자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와야득 붙었는데, 그건 원래 이제 뭐 이 동이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살고 세력이 미쳐서 이 단군 조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뭐 그런 식의 등등 그거를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인정했다. 뭐 그렇게 한번 잔뜩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그게 아니고 카자흐스탄에서 내부에 있는 여러 이제 중국식으로 하면 이제 소수민족들이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려인들의 그 대표적인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을 그 인물들을 뽑아서 그걸로 이제 우리 기념목표 만드듯이 이제 기념을 좀 만드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을 고조선의 무도로 만들어버린 그 사례를 좀 적절하게 비판한 그 잠깐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조희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들이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극우 집단 속에서 팽배하고 있는 그런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잔뜩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지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원입니다. 제가 이틀 연속 등판하네요. 제가 오늘 이런 학회는 거의 드물게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발표도 없으면서 그 새 논문을 아주 뭐 재밌게 읽었고 또 사실 정명 선생님 발표도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길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이제 느낀 점이라고 의문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조인성 선생님 그 식민지를 상상하다는 논문은 정말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뭐 식민사학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창출이 됐는지, 우리 이제 한국에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식민사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 근거 자체가 이들이 먼저 만든 식민지에서 유래했구나 하는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계속 어떤 역사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 반면교사로서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삼국시대 이전 그 한국 고대사 연구의 연구 자체가 얼마나 그 정치적인 정치성이 강한 연구였는지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글이었고요. 이제 사실 그 1997년에 그 영어권에서도 비슷한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아마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인가? 그 책을 쓴 그 안드레이 스미드라는 분이 저널 오브 에이시안 스터디스라는 저널에 이런 제목으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 리디스커버링 만주리아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만주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부제가 신채호와 그 한국 영토사의 정치성 그런 논문인데요. 신채호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만선사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만주를 뒤집어서 그 우리 한국사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는지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신채호 후예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민족사를 만들어가고 그걸 이어받는지,
그런 이제 그 어떤 신체호에 집중을 했지만은 선생님 연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는 그런 연구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 발표랑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혹시 이 지금 우리 한국 학자들의 그 어떤 대응, 신체호를 중심으로 한 최남선 혹은 이제 더 이어지는 학자들 우리가 소위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초창기 민족주의자들 그 고대사 연구에 대한 혹시 당시 일본 학자들의 반응이 있었을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내용으로 전개됐을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아까 임지연 선생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정면 선생도 어제 임지연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 고대사도 현대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타당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에 부응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라는 거는 결국 그 역사가의 이야기 만들기라는 그런 명제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사실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그런 뭐 진리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저 같은 고대사 연구자,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역사인식, 그런 역사인식이 만연되면서 고대사 연구 자체를 굉장히 좀 희화해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역사라는 건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무 이야기를 하다 만들어내도 돼 하는 그런 인식을 혹시 갖게 해버리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포스트 모던 명제가 타당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깔려있는 건 역사 연구라는 것은 진실지향이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래도 전통적인 역사학의 그 명제로 돌아가서 그거 역시도 굉장히 중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일단 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계속 사학사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과연 한국 고대사에서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덧붙여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식민사학이라는 걸 만든 최초의 주체들이 만들었던 20세기 전반부의 한국 고대사 연구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던 민족주의 계열의 연구, 민족주의 신척을 비롯한 정인보 등 최남선 이런 분들의 연구 자체에 대한 과연 국내에서 순수하게 학술적인 평가만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 고대사를 좀 제대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식민사학자라고 부르는 역사학자들,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걸 철저하게 재조명하고 오늘 지금 발표하시는 걸 보고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 내가 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다시 확인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이 선생님 발표는 일단 한국 고대사 연구가 뭐 기본적으로 아주 소략한 자료들, 단편적인 자료들을 이제 엮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고민 속에서 나온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토론 중에 잠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고대사는 그 자체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거의 중국 자료들이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자료, 우리 한국 자료도 일부 있지만은 근데 그동안의 연구 자체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제 한국사의 영역에서만 취급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조금 뭐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굉장히 부응한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기대했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부응해서 한, 그러니까 고구려를 중심으로 본 역사가 아니라 고구려 자체가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변경사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야 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인데, 그동안의 고구려를 이제 본지로 보고 계속 연구를 해온 측면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제 그 연구에서는 그 숙신이라는 그 음루라고도 다른 데서는 얘기하는 그 주체를 이제 그걸 좀 주체로 봐서 뒤집어서, 아까도 여기 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제가 사실 뭐 고구려사 연구 논문을 읽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몇 편 안 되고, 그 한국 고대사 전반을 일반적으로 일반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건방지고 조금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 하나가 허물어지면 이 논문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선생님 그 주장에서 그 고구려가 동북을 경략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수렵 기사 있죠? 270 몇 년의 수렵 기사인가요? 그거 하나라고도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좀 지나치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지금 써온 거 보니까 279년에 서천왕의 그 신선에 대한 수렵, 신성이 이제 아마 동북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다른 정황 증거들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그 주요 논거가 제가 보기에는 주로 다 2차 연구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이 인용했던 주로 2차 연구자들의 그 대상이 되신 분들이 뭐 여호규, 강인욱, 김영하, 김현수, 이런 분들이 2차 연구를 해놓은 건데, 그분들의 연구를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단정할 만큼 신뢰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한국 이제 고대사 연구의 어떤 그 한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뭐 취약점을 아무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논문들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이 논문에 대한 평가는 좀 유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일단 이것도 역시 자료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제 고구려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고구려 정책의 이제 소민 정책의 변화 같은 거 말씀하시면서, 광개토대왕 미문하고 7세기 이타임 묘지명,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연대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합니다. 사실 광개토왕 비문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100년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타인 그 기록은 한 300~400년 이후죠. 아마 7세기 정도 되는 기록이니까, 아마 우리 중국사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 쓰는 방식을 따르자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정빈 선생님이랑 젊은 분들이 한국 고대사를 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신진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본인들의 연구 자체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연구를 한국사의 영역으로 보시는지, 스스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가 나눠진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본인들 연구 자체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사의 영역으로 단정하고 하시는지, 다른 관점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이제 정면 선생님 연구는 사실 논문을 다 안 보고 이제 오늘 와가지고 얘기 듣고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런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영토 분쟁 얘기를 하고 이제 중국집 자료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든지 인도 그쪽 자료는 전혀 없는 건지, 이 분쟁은 그냥 중국 측 자료만 가지고 의존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걸 찾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지. 그 영토 분쟁이라는 게 어느 시대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영토 분쟁, 우리 독도 문제도 있지만은 거의 다 그게 일종의 뭐 역사 만들기 전쟁입니다. 역사 만들기 전쟁이고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에 있었던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서로 유리하게 경쟁하듯이 그걸 인용하는 지금 일종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그런 전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현대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민족 식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게 이제 현대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국 만들기 현대판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확대하고 구획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양상이었다면은 사실 정근대에도 계속 그런 양상들이 중국 역사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한 위진 남북조 시대쯤 되면은 전혀 그 중원지방의 그 여러 이전의 그 사서에 나온 기록들을 토대로 예를 들면은 그 요순우 같은 전설상의 존재의 위치를 중원의 여러 지역으로 비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때부터 이미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식별 작업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근거를 우리가 평가할지 어떨지 그거는 이제 우리 뭐 다른 문제지만은 이때도 역시 그 나름대로는 자료를 가지고 다 인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계속 있어 왔었던 그런 이제 일종의 뭐 국가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뭐 역사 연구라 그럴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 선생님께는 특별한 건 없고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그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기경 선생님 질의까지 먼저 듣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천대학교 강사로 있는 기경량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질문이나 토론이라기보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잠깐 들었던 생각을 간단히 말하는 것 정도로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조인서 선생님 발표 내용 제가 딱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식민지 시기 이후로 한국의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당시에 이제 일본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거나 조작하였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를 하였다고 극복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식민주의 사학은 여전히 한국 사학 내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들이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전방후원분이 발견되었다고 KBS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전방후원분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전방후원분이라는 거예요. 전방후원분이라는 것은 일본 고대 고분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묘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네모나게 돼 있고 뒤에 동그랗게 돼 있어서 위에서 보면 열쇠구멍 모양처럼 돼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묘제인데 이 문제는 한반도 남부에서 이 전방후원분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전방후원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제 한국학계에서 보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확인이 되니까요. 실물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영산강 유형에 꽤 여러 개의 전방후원분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제 그럼 이제 임날본부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아주 대규모 전방후원분이 발견되었다고 막 뉴스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자료함을 보면 이걸 제공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전방후원분을 발견했다고 막 주장을 하고 거기 고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소머리를 막 제사상에 올려놓고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세계 최대 전방후원분 발굴 촉구대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라면 전방위본부를 싫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전방위본부의 존재를 막 드러내라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게 전도돼 버린 거죠, 식민주의 사기.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은 야, 이제 전방위본이 한반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구나. 전방위본이 원래 우리 거였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물론 전방위본이라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곳은 그냥 동네 야산이었습니다. 예. 그냥 전방위본이면 무덤이기 때문에 이게 파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삽질 몇 번 하니까 바로 이제 안반층이 드러나는 그야말로 동네 야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식민주의 사학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가 주체만 확 바꿔버리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가 사실은 저들을 지배했다라는 그런 욕망이 이렇게 출현된 그야말로 해프닝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되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쇼비니스트들하고 이제 키보드상에서 논쟁을 한 일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반박을 다 하나하나 해주면 그 사람들이 최종 단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아십니까? 하면서 포스트 모던 역사를 아시냐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라, 우리도 존중해달라, 예,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이 이제 모더니즘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폭력성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사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혀 반대쪽에서 전혀 엉뚱한 그냥 저열한 수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방패막이로 막 이용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정빈 선생의 이제 연구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사는 아무래도 이 한국사에서 강대한 한국사,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사의 측면으로 항상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구려사하고 주변 제 종족 간의 이야기를 풀 때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고구려 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경향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숙시인의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진행한 것이죠. 사실 고구려사를 주체로 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힘든 것들은 역시 한국 고대에서는 자료의 부족 때문에 그야말로 글자 하나, 뭐 한 문장 이거 가지고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거기서 또 이제 변방, 마이너리티의 관점에서 다시 역사상을 구축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작업이기도 하고 고대 역사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역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것이죠. 이제 이정빈 선생이 했던 얘기 중에 주변에 있는 족족들, 그러니까 고구려가 송민으로 인정을 하였던 존재들 말고 숙시는 결국 송민이 되지는 않았고 후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적 근처에 있는 타종족으로서 고구려인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양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구려인들에게 숙신에 비하면 훨씬 친연성이 있는 집단입니다. 고구려 자체가 맥족이니까요. 그래서 양맥은 이른 시기부터 이미 송민화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정빈 선생님 얘기에 따르면 고구려가 굉장히 다원적으로 타 종족들에 대한 지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이 종족들에 대한 우대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개토항비에 보이는 이제 수묘인들을 데려오는 것에서 숙시나 이런 족속들을 수묘인으로 데려오는 데서 제외시켰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대의 한 형태로 인식을 하였던 것인데 이게 저하고는 좀 이제 인식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광개토항비에서 보면은 이제 고구려인들이 타 종족들, 그러니까 예족과 한족을 굉장히 타자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초에 광개토항은 구민들이 이제 수메인으로 그전에 구민들을 계속 썼는데 얘들이 점점 약해질 것이 걱정된다, 우려되니까 내가 전쟁을 하면서 새로 데려온 한과 예족을 이제 앞으로는 수메인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구민들이 그동안 짊어졌던 짐을 한족과 예족에게 전가시켜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명백하게 종족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숙시인들을 수묘인으로 데려오는 데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과연 우대인가? 그냥 어떤 농경 계열의 사람들을 수묘인으로 데려오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우대칭으로 볼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면 선생님의 지도를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없애버리고 또 이제 점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을 만들기 위한 선이 있잖아요. 선을 긋고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구분하는 이런 식의 지도 직선법이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 지도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런 선을 통해서 면과 면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어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 그냥 선을 없애자가 아니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지도도 있고 점만으로 이루어진 지도,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지도, 혹은 뭐 그냥 음영으로 이루어진 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도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역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귀속성이라는 문제 가지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고구려사가 과연 중국사냐 한국사냐 가지고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동북공정 때문에 한창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래도 좀 국가의 고대 우리 역사를 생각했던 국가의 역사의 귀속성을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선입견이라든지 좀 꺼리는 면이 있어서 차라리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현재의 한국 내에서의 행정구역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강남구, 서울 강남구의 역사는 과연 서울시의 역사인가? 아니면 경기도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당연히 서울시니까 서울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남 지역이 서울 지역으로 편입된 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수십 년밖에 안 되고요. 옛날에는 경기도 광주의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강남은 경기도 역사인가 서울 역사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서울시사를 편찬할 때 서울시 역사를 집어넣고 경기도사를 편찬할 때 경기도 역사를 집어넣고 다 양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구려사 연구자로서 뭐 지탄을 받을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구려사를 한국이 꼭 독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역사에 고구려사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다면 중국사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고구려사를 또 서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에서는 한국사 내에서도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귀속에 집착할 필요는 역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이제 토론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경영 선생님이 전방구 한번 얘기를 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고구려사 공부하다 보니까 전화를 자주 받는데 몇 차례 받은 전화 중에 하나가 장안에 그 장구청 같은 그 계단식 피라미드 무덤이 거대한 무덤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금시초문이라서 그런 게 있느냐? 그게 많고 뭐 구글 들여다보면 다 나오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몇 차례 봤는데 처음에는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장안에 있는 당나라 왕릉들이죠. 왕릉들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진짜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능이 저게 왜 계단식이 없는데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보이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올해인가요? 올 1월에 이제 마침 장안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냥 원래 모습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 모습들은 아마 주민들이 그걸 이렇게 깎아쳐가지고 실제 깎아쳐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들을 쭉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게 깎여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계단식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들은 이 장안도 이게 고구려 땅이고 그 정도 대규모 피라미드가 있으면 이제 고구려의 수도가 장안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민족의식이 넘쳐서 거의 그런 사고방식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내재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자나 토론자나 주로 심리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질의에 대한 이 답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 선생님 이야기, 그다음에 임 선생님 이야기부터 먼저 저도 뭐 느낀 바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런 전방후원분 해프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뭐 극우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는지,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동네 강동구에 무슨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묘재 선생님, 고고학하시는 이묘재 선생님까지 끼어서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프닝이 일반인에게도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걱정인 것이죠. 그리고 뭐 또 학생들에게도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고 하면 이제 동양 삼국의 무슨 평화 같은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에 다 우리가 전해줬다더라, 뭐 그런 생각, 뭐 그 땅은 다 우리 땅이었대더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뭐 배타적이 되고 배회적이 되고, 뭐 또 심하면 침략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 뭐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도 개화기나 이럴 때 애국계몽이라고 하는 그때 보면 일본보다는 중국을 더 이렇게 좀 미워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속박받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독립이 더 우선시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우리가 우월감 같은 걸 좀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냥 뭐 농담으로 잡든 중국, 일본 알기를 이제 우습게 아는 나라는 딱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글쎄 좀 이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앙드레 슈미트라는 분의 글은 제가 못 읽어봤고, 그 점은 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글인데, 이제 선행 연구를 제대로 참고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그런 거를 제가 몰랐다는 건 제가 좀 아주 좀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일본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게 동양사 학자들이죠. 당시 일본의 동양사 학자들인데, 뭐 최남선이나 신채호나 정인보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인용 같은 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뭐 시라도리, 뭐 백조곡이라든지 진해경,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유수한 동양사 학자들 제가 쭉 이게 지금 질문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인용한 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사학 잡지 같은데 동경대학에서 나오는 당시로선 최고의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학 잡지였을 텐데, 거기에 이병도 선생이 글을 몇 개 싣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아마 다른 글에서는 인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본군 같은 거는 이제 이병도 선생이 굉장히 득임한 게 뭐냐면, 다들 이제 고구려 땅쯤에 이제 진봉군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병도 선생은 한백겸일의 그 다음에 중국 청말의 양수경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그걸 이제 좀 발전시켜가지고 진번이 이제 황해도쯤에 있었다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낙랑군이 그 전에는 이제 시라도리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낙랑군이 평안남도하고 경기도 일부까지도 다 이제 낙랑군 영역으로 갔는데, 그 이제 진본을 이리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나름대로 한 거죠. 하지만 그런 거를 인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논문, 화전청이라고 그래서 이병도 선생 인용한 게 한 번 기억이 되는 게 있지만 거의 잘 인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진실을 규명한다 그럴까 하는 그런 역사학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학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이제 기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그러고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만 그 자료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현재의 관점에서 어떤 역사 소재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것은 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걸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 우선 뭐 사실의 고증에서부터 하여튼 시작을 해서 뭐 이러저러한 논리를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대한 어떤 엄정하게 학술적인 평가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서상 무슨 대놓고 이제 이건 뭐 옛날 이게 무슨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안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고증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고대사학자들은 인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걸 그대로 무슨 논문에다 인용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암암리의 학술적인 평가를 내린 거죠. 그래서 뭐 인용할 게 있으면 인용을 하지만 대체로는 잘 인용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서 고대사 연구의 전통은 실학자들에서 찾아서 그때부터 아마 이제 특히 그분들의 것은 이제 뭐 주로 역사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의 그걸 받아서 실학자들부터 이제 중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동양사학자들의 연구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히 볼 것이 아니다.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옛날 거를 잘 인용을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일본 학자들의 연구도 우리가 연구사 검토할 때 반드시 이제 검토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고 논리 전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략 뭐 질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뭐 만족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문제에 와서 저도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워낙 시대사로 치면 뭐 신라 말 이런 데 전공입니다. 그런데 뭐 흔히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호족들이 여러 군데 바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령 공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속리산 밑에 회인 고기 호족인데 처음에는 견훤한테 붙어 있다가 나중에 왕건한테 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영천이라고 하면 경주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을부장, 옛날 고을부인데 거기 능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건한테 가서 귀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삼국 시대 같으면 더욱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과서라든지 이런 지도 보면 그냥 간단히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영역을 그려놓죠. 그래서 저도 아까 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중심지 있고 색깔을 좀 진하게 하고 이렇게 옅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언뜻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추가 질의 토론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선생님도 좀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그리고 또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의식의 그 공감을 표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을 이제 쓸 때 하계동물 고구려 수 전쟁으로 이제 했는데요. 특히 이제 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수의 변경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수가 충돌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쓰면서 제일 느꼈던 게 가운데 껴있는 종족들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닐까. 고구려도 뭐 물론 이제 전쟁에 피해가 있었고 수의 인민들도 수와 피해가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끼인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관심 범위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들에서 최대한 고구려를 좀 낯설게 보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한국사로서가 아니라 좀 다른 모습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기경영 선생님 말씀하신 걸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종족적 친연성이 있었다 그래서 수탈적인 지배가 완화됐을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수탈과는 좀 무관할 것 같은데요. 지금 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조선족이라 그래서 수탈이 좀 들어가거나 뭐 임금 더 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그 종족적 친연성 여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배 체제의 어떤 수탈 여부를 따지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비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이 이열해질까 힘들까 두려워서 시민들을 더 데리는 거잖아요. 수매역 자체가 고된 일이죠. 논리상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빠졌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런 점에서 문제라고 이제 본 건데요. 그 문제는 뭐 그 자체가 논리가 될지 안 될지는 더 해봐야 되는 문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관점들 종족소 친연성이 있었다 그래서 수탈이 완화됐을 것이다. 이 종족이라 해서 더 수탈했을 것이다. 일단 이런 선입견은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실증 문제도 역시 뭐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요. 저로서도 늘 이제 고민하는 한계이기도 하고 고민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배 연구자들께서 늘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사료 하나하나의 어떤 실증도 중요하지만 대세를 봐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어떤 비교사적인 연구라든가 다른 분야와의 어떤 관련성, 한국사의 경우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의 관련성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역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의 실증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이랄까 이런 거라도 그린다면은 조금이나마의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심재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 잡고 있는가 사실 큰 고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사 전공이냐 중국사 전공이냐 이게 뭐 한국사 전공이라 해서 한국사를 무조건 뭐 이렇게 우대해서 봐야 되고 영역이 딱 넘어져서 유학을 넘어가면 뭐 안 되고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사 전공이라고 제가 했을 때는 그 뭐랄까 아무래도 역시 좀 다른 점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 그 주변에서 보려고 시도한 이유도 말씀하신 대로 고구려가 아무리 강대한 나라였다고 하지만 동아시아 전체에서 본 변경이죠. 그래서 늘 중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변경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강변하는데 격점을 두고 있는데 반대로 고구려 주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뭐랄까 폭력적인 서술로 간다니까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 중국사의 입장에서의 그 중심부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깨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고구려 주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뭐 강남구 역사도 말씀하셨는데요. 뭐 예컨 함경북도사를 쓴다 그럴 때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함경북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너네 동네는 오락해대설 땅이니까 여기는 뭐 옛날부터 이상한 지역 이렇게 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그 함경북도사를 쓸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한국사냐 중국사냐 이런 건 역시 뭐 제가 한국 신진 연구자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지어 선생님께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자리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많습니다. 지금 영어로 된 자리도 많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같은 경우에 문수상이나 아니면 당시 빠수의 네,
담당했던 표고록도 많고요. 많습니다. 다만 저희 이번 그라고는 크게 붙여서 좀 변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 분쟁에 관련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해서 하게 되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경 선생님이 아까 지도 얘기하셨는데 전 좀 동의하고요. 한 가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릴 게 있는데 지도는 어떻게 그려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국경을 지웠는데 국경을 지운 게 시원해 보이고 뭔가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자유가 줄 수 있지만 모호한 걸 그려놓은 거에서 나는 안 그렸으니까. 하지만 그게 또 다르게 보면 중적 세계 중국 중심주의적 세계 질서 이걸 또 강화해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지워버리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자료가 많이 있는데 저희 많이 지킨 거 같고 거기 딱 이름 하나 있는 거 하고 여기가 트여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도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보여주거나 아니 목적에 맞게 잘 설명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짧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지도 말씀하니까 저도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나 붙이면요. 진짜 지금 동북아 지도 좀 우리 장 선생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지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도에 표현할 것인가죠. 무슨 선 지오기 점으로 표현하기 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도는 이제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또 보이는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또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 선을 엎어놓으면 선을 이제 보는 사람이 다 만들어서 또 보죠. 그게 없다고 상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제까지 지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바로 지도는 사실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간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바로 이제 오늘 다뤄지는 게 변경의 문제할 때 정말 변경 문제들을 지도 자체가 중앙의 인식 문제들을 가장 대표하는 게 지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고민들이 또 앞으로 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나온 얘기만으로도 이 컨퍼런스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빈 선생하고 기경현 선생 두 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전쟁을 느껴지냐면 고대의 종족이 고정된 것처럼 이렇게 전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목민족이라는 거는 그 종족의 경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멤버들을 충원하고 보내고 하는 그런 피지배 관계 또 새로운 영역을 새로 정복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경계인데 그러니까 숙신이든 양맥이 됐든 예맥이 됐든 그 종족의 경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트라이브에서 혈통이나 언어나 문화나 이런 걸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 과정 속에서 계속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놓고 본다면 오늘 두 분의 토론도 조금 다른 오리엔테이션의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종족적 친연성이라든가 혹은 종족적 차별성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가령 중세 때 민족 이동에서 이 고투족이라든가 놈바드족이라든가 이것들이 실제로 민족 이동 과정에서 한 90%가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유럽 중세사에서 그래서 민족 이동기 중에 이들 부족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운 멤버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그 경계를 바꾸는가. 아마 동아시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 동아시아의 종족적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고정돼 있어요. 예컨대 아까 정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민족 식별 공장에서 종족을 계속 규정을 하잖아요. 고대에서 사료에서 예맥이나 수신을 사료로 썼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민족 식별 공작에서 이들 소수민족을 규정했던 그러한 애티튜드하고 얼마나 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역시 중요한 지적이 이제 강남의 역사이지 중요한 지적인데 사실은 강남의 역사가 서울의 역사냐면 묻지만 말고 그런 한국의 내셔널 히스토리냐 동아시아의 역사냐 그런 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령 저희 지금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보면 마포구
마포구의 역사를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로 쓰는 그런 과정을 우리 퍼블릭 히스토리에서 한번 시도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놀라울 정도로 마포가 이 트랜스내셔널, 이 서강대학교라는 존재부터도 이게 미국 예술회, 독일 예술회가 들어있고 뭐 이 절주산 성당의 서양 선교사들의 문제 있고 홀토 아동복지회의 문제 있고 심지어는 고르람 뭐 공민왕 사당 같은 공민왕이 그것도 역시 저는 원제국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로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어프로치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는 오버래핑 히스토리라는 맥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고구려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그러니까 내셔널 히스토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유되고 오버래핑되는 역사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건 우리 역사냐 니네 역사냐라는 식의 양단적이 되니까 이제 내셔널 히스토리 패러다임 문제가 되는. 그래서 뭐 이거는 보도 히스토리도 되지만 오버래핑 히스토리라는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이게 오버래핑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오버래핑 히스토리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그 조인성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면 민족주의 사학이 진짜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의 어떤 하나의 뭐랄까 일종의 미미크리죠. 일종의 모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포스트 모던 역사학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의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한 우리 비판은 기존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반식 엔타이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라면 지금 여기서 보도 히스토리라든가 오버래핑 히스토리가 되는 건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의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포스트 콜로니얼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식민주의 역사학은 식민주의 역사학이 니네는 거짓말이고 우리는 진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민주의 역사학은 과거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어떻게 컨스트럭트 했는가,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항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은 그것을 어떻게 컨스트럭트 했는가라는 걸 한번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맥락에서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라는 고대사에서도 포스트 콜로니얼 아까 조인성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식민성 콜로니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이 거기에 대한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반식민주의 역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주의 역사학이 가졌던 역사적 문법을 주체와 객체만 바꿔놓고 그대로 미미크리한 거, 모방해갖고 되풀이하는 거죠. 근데 포스트 콜로니얼 역사학의 문제의식은 이와 같은 민족주의 역사학이 식민주의 역사학을 극복한 것이냐, 그 문법을 같이 공유하고 그 안에 이렇게 포섭돼 버린 거니까 그것을 진짜로 넘어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이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라면 고대사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게 포스트 모던 인식론의 문제로 들어가면 한 끝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포스트 모던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포스트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의 관점에서 고대사를 쓴다면 기존의 안타이 콜로니얼 히스토리오그래피로서의 민족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기 시작하면 조금 더 다른 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소감으로 듣고 따로 답변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원래 이따 토론이 계획된 정다함이라고 합니다. 듣고 있다가 정말 생산적인 얘기들이 많이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당 부분 사실은 임지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포스트 모던한 역사학의 문제점을 말씀해주신 분들 가운데 포스트 모던이랑 지금 임지연 교수님도 포스트 모던이랑 포스트 콜로니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가 나왔던 역사적인 맥락, 그 다음에 포스트 콜로니얼 스터디가 나오는 역사적인 맥락 사이에는 약간 분명히 갭이 있고 차이점 같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이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아까 극우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포스트 모던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거라면 그런 상태에서 이 상태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관점 가지고 되느냐라고 성찰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경주가 되고 격렬한 토론이 있고 그 내부에서 그 다음에 포스트 콜로니얼 스터디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를 쓰느냐 아니면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는 연구자 자신의 시각이 어떤지 정체성이 어떤지를 사실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하고요. 전 논문에서 딱 한 번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는 계속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단어를 쓰던가 아니면 트랜스내셔널이라는 단어를 쓰던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얼마나 그 논의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지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똑같이 너무 그 얘기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가운 입장에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된다면 포스트 모던한 게 어떤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던한 역사가 서양사 쪽에서 막 나왔을 때 산전포로 빠진 연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막 스토리텔링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했던 연구들이 대표적인 전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 허구다. 허구다. 근데 그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발명이다. 구성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포스트 콜로니얼한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이건 만들어진 거다. 발명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걸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어떤 분한테 특정하게 드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트랜스내셔널이라는 단어를 아까 심재현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 제가 예전에 그 한국이 이제 굉장히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다라고 얘기하다가 2000년대 좀 넘어서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는 다문화 사회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180도 뒤집어지면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문화 사회에서의 뭐 역사학과 관련된 그런 그 학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토론을 하러 갔던데 궁금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근데 역시나 좀 우려했던 바를 봤는데 뭐냐면 단일민족 사회였다라는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정반대해서 180도 정반대해서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 사회였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비판할 때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다문화 사회였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건 굉장히 본질주의적 점이라는 점에서 그 전에 그 비판하려고 했던 대상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원래 내셔널한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내셔널리스트 히스토리오그래피를 비판할 때 한국사야말로 원래 트랜스내셔널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내셔널 개념을 쓰는 사람들은 트랜스내셔널하게 읽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애시당초 그게 트랜스내셔널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소감으로 듣고 좀 귀 기울여 논의에 그런 제안으로 들어보고 싶고 또 말씀 듣기를 시간도 별로 없네요. 사실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조금 오버를 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주제에 관한 논의들이 평상시 많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들이 짧은 시간 내에 문제와 던지는 문제의식이라든가 또 앞으로 논의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풀어가거나 서로 의사를 나누고 의견들을 좀 더 확인해가는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오늘 전체 그 학술회의의 그 흐름 속에서 이번 학술회의 다양한 지점들을 좀 문제 제기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출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다음번에 조금 더 심화되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1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